알파고 컨텍스트에서 관련된 읽어낼 수 있는 정신질환의 예제가 중독이라든지 그런 정신질환에 관련이 있고 또 우울증도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연구하시는 것 중에 인간의 어떤 지능과 뇌를 연구하시면서 AI와 함께 연구하시면서 정신병까지도 연구를 하고 있다라는 말씀이 되게 귀가 확 트이더라고요. 그래서 어떤 걸까 궁금해서 좀 듣고 싶어요. 네. 제가 이제 정신병 전문가는 아니지만 네. 그래서 저도 이런 연구를 할 때는 예를 들면 뭐 세브란스 병원의 자폐 소아정신과 청근한 교수님하고 연구한 적도 있고 그래서 이제 실제 전문가분들하고 같이 생각도 하고 뭐 일을 하는 경우가 많이 있는데요. 네. 저희가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어떻게 사람의 정신병을 할 수 있느냐? 요거는 이제 이것도 크게 두 가지 방법이 있습니다. 하나는 저희가 기존에 사람의 기준으로 만들어낸 이런 뭐 어떤 문진이라든지 아니면 특정 어떤 척도를 가지고 인공지능에다가 넣어줘서 딥러닝에 넣어줘서 뭐 빅데이터로서 그렇게 학습을 시켜서 정신병을 진단하게 만드는 이제 그런 게 지금 현재 의료 인공지능에서 활발하게 이제 발전하고 있는 분야고요. 네. 그 다음에 이제 저희가 풀어야 된다고 생각하는 숙제는 사람이 어떻게 의사결정을 하는지, 어떤 식으로 추론을 하는지, 어떻게 세상의 경험을 내 지식으로 만들어내는지 이 과정 자체를 인공지능의 형태로 저희가 풀어내는 역할을 하고 있거든요. 그래서 저희가 어떤 알파고 같은 그런 게임 컨텍스트에서 사람의 문제를 풀려고 시킨 다음에 그 사람이 문제 푸는 방식을 저희가 데이터로 모아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형태로 이 데이터를 잘 설명할 수 있는 방향으로 구현을 하게 됩니다. 그러면 이 인공지능 알고리즘은 더 이상 독립적인 인공지능 알파고처럼 그런 어떤 게임을 이기기 위한 알고리즘이 아니라 사람과 적어도 이 컨텍스트에서는 사람과 유사한 방식으로 생각하는 알고리즘이라 볼 수 있기 때문에 그 컨텍스트 안에서는 저희가 제한적이지만 가상의 사람이라고 생각을 할 수가 있습니다. 네. 네. 그래서 말하자면 그 과정이 이제 어떤 정신질환이 있는 분들은 아니면 어떤 정신적인 고통을 호소하시는 분들은 이제 의사결정 과정에 알게 모르게 묻어나거든요. 저희가 게임을 한다든지 네. 의사결정을 하고 학습하는 과정에 알게 모르게 그런 게 묻어나는데 예. 단순히 저희가 당장 이 사람이 하는 행동만 가지고는 그걸 캐치하기가 쉽지 않습니다. 그래서 의사 선생님들도 이제 직접 살펴보면 다양한 측면에서 그걸 느끼실 수가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측면들 우리가 직접 데이터로 해서 인지할 수 없는 부분들을 인공지능 알고리즘 형태로 옮겨놓고 그 알고리즘의 뚜껑을 열어놓고 그 학습된 파라미터 매기 변수라고 하는 그 뚜껑을 열어서 저희가 살펴보면 이게 정신질환적인 측면에서 어떤 저희가 각도에서 이런 문제들이 있겠구나라고 하는 걸 숫자로 바꿔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의료 인공지능에서 그 다음에 풀어야 될 숙제 접근 방법은 이제 그런 거라고 보고 있고 그런 측면에서 저희가 좀 여러 가지 문제들을 정의해서 고민을 많이 하고 있어요. 그래서 아까 의사결정이라든지 알파고 컨텍스트에서 관련된 읽어낼 수 있는 정신질환의 예제가 중독 하나가 중독이 있고요. 그다음에 강박질환, 충동 이런 것들이 가장 큰 것들이고 그런 거에 관련된 의사결정 과정을 흉내낸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저희가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의 뚜껑을 열어보면 중뇌 부분에 있는 영역들에서 일어나는 신경활성 패턴들하고 이 인공지능의 뚜껑을 열었을 때 그 안에서 벌어지는 일들하고 굉장히 유사하거든요. 그러니까 행동은 좀 다를 수 있어요. 행동은 많이 다를 수 있는데 그 뚜껑을 열어서 그 안을 들여다보면 뇌의 뚜껑을 열 수는 없지만 그 안에를 저희가 간접적인 방식으로 측정을 해보고 인공지능도 뚜껑을 열어서 이렇게 비교를 해보면 그런 부분이 많이 매치가 되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그런 중독이라든지 그런 정신질환에 관련이 있고 또 우울증도 또 관련이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카이스트에도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또 우울증 같은 다양한 정신질환을 연구하시는 분들이 또 계십니다. 와, 너무 대단합니다. 와, 진짜. 그러면은 그런 어떤 한정된 그 프로그램 안에서 네. 하는 행동들, 선택들을 보면은 이 사람의 어떤 좀 우울증적인 성향이 있다라고 판단할 수 있는 근거들이 만들어진다는 거죠? 네, 이제 잘 연구가 진행이 되고 저희한테 주어진 숙제를 잘 하면 이제 그런 일들이 벌어질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아직 풀린 문제는 아니라고 생각을 해요. 그럼 어떤 게임 회사랑 연관해서 개인의 어떤 것들을 알아낼 수도 있겠어요. 네. 어떤 게임 환경에 그걸 실험할 수 있게 심고 네.
그럴 수도 있겠네요. 네, 그럴 수도 있습니다. 그래서 나중에 그 사람의 소비에 영향을 주면 어떡해요? 그러니까 그게 아까 이제 말씀드린 것처럼 그 칼을 안 좋은 목적으로 쓰게 되면 왜 이러지? 근데 그것도 또 항상 모든 측면이 그 이렇게 이면이 있듯이 뭐 네. 양날의 검이라는 얘기도 있고 있듯이 저희가 게임이라고 하는 거를 꼭 이제 중독하고 그런 문제 파생되는 문제들이 많지만 꼭 나쁘게는 볼 수 없는 게 이제 그런 아까 말씀하신 것처럼 그런 인공지능을 입혀서 도구로 쓰게 되면 저희가 좋은 목적으로도 얼마든지 활용을 맞아요. 할 수가 있어요. 네. 그래서 집중력이 떨어지는 사람, 내가 이 사람을 몰입시키고 싶다. 그러니까 중독은 너무 가는 거고 몰입시키고 싶다 그러면 몰입감을 높이고 집중력을 유지하게 할 수 있도록 이 사람한테 계속 재미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걸 게임 컨텍스트로 할 수 있고 반대로 너무 빠져들어서 위험하다 그런 뭐 예를 들어서 또 경보가 울렸다라고 하면 그러면 인공지능이 좀 게임 컨텍스트를 재미없게 만들거나 아니면 사람이 점점 실패를 자꾸 경험하게 해서 또 그렇게 해서 살짝 또 한 발 물러서서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그런 목적으로도 저희가 또 사람의 어떤 정신적인 어떤 고통을 좀 덜어주는 그런 거를 또 상상해 볼 수가 있고요. 네. 예. 그 다음에 또 너무 나는 조그만 실패해도 너무 좌절한다. 그러면 이제 게임 컨텍스트 안에서 실패를 자꾸 경험하게 하면서 그런 것들에 노출시켜주는 이제 실제 그 행동 뭐 인지 행동 치료적인 측면에서는 그런 부분이 많이 있다고 그런 개발된 부분 툴들이 많이 있는데 네. 이제 이런 것들을 인공지능을 이용을 하면 좀 더 저희가 좀 더 세련된 방식으로 예, 맞춤형으로 해줄 수 있지 않을까 싶어요. 그래서 앞으로는 그런 부분들의 연구들이 활발하게 이루어져서 점점 더 저희가 가진 정신적인 고통들을 어떤 문제들을 이슈들을 인공지능이 보듬어주진 못하지만 적어도 인공지능이 그런 부분을 이해할 수 있게 그러면 저희가 이제 선생님들이 치료를 또 좀 더 적극적으로 하실 수 있고 하니까 그런 부분에서 도움을 드릴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너무 대단한 것 같아요. 언제 나와요, 교수님? 너무 필요할 것 같은데. 네. 저 그런 것 좀 만들어주세요. 이렇게 파란색 그 계좌를 계속 볼 때마다 물타기 하고 싶은 거를 막아주는 그런 인공지능. 너 그거 아니다! 라고 좀 객관적으로 좀 자제시켜줄 수 있는 그런 인공지능이 정말 너무 필요한 시기입니다, 지금. 네, 그건 아마 금융회사에서 반대할 것 같아요. 그런가? 계속 사고 팔게 해줘야지. 네. 책에 보니까 원숭이를 더 머리 좋게 하는 그 AI를 통해서 하는 실험도 있던데 네. 맞나요? 사람의 인공지능을 이용을 해서 사람의 뇌와 연관시키기 시작한 게 알파고 컨텍스트에서는 네. 그게 처음에는 원숭이 뇌에서부터 먼저 그게 사실 한 20년 정도 20년이 좀 넘었습니다. 그렇게 오래됐어요. 저희가 굉장히 최근이라고 생각해 볼 수 있는데 네. 그래서 저 알파고에서 지금 뭐 바둑을 풀어내는데 이제 깔린 그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이 사실은 뭐 1950년대부터 출발해서 7, 80년대에 이제 많이 발전을 해왔고 90년대에는 이제 한 외국의 연구자분이 그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가져다가 원숭이가 이제 마치 게임 같은 간단한 의사결정 실험을 하는 그 원숭이의 행동을 그 설명할 수 있는지를 봤더니 원숭이 행동하고 이 강화학습 알고리즘이 비슷하게 행동을 한다. 그거를 보고 나서 그럼 그 강화학습 알고리즘의 뚜껑을 열어서 가장 핵심이 되는 정보를 딱 따다가 우리 뇌는 직접 볼 수 없지만 원숭이 뇌는 이제 예전에 전극을 꽂아서 그 실험에서는 봤는데 그래서 아주 뇌 아주 안쪽에 있는 중뇌 부분에 이제 도파민 뉴런이라고 하는 것들의 그 신경 활성 패턴하고 비교해봤더니 너무 잘 맞는 거예요. 그래서 뭐 예를 들어서 저희가 원숭이가 내가 어떤 버튼을 누르면 이제 맛있는 원숭이가 좋아하는 뭐 주스가 나온다라고 하면 원숭이 목마를 때마다 버튼을 누르겠죠. 나한테 주스를 달라. 또는 뭐 버튼을 누르고 불이 켜지면 조금 있다가 주스가 온다. 그러면 이제 저희는 직접 처음에는 이제 주스를 맛볼 때 원숭이나 사람의 뇌는 쾌락에 해당되는 신경들이 막 활성화가 돼요. 네. 근데 이제 시간이 지나면 이제 점점 더 그 주스를 맛볼 때 당시에 그때 그 신경 활성 패턴들이 나오지 않고 그때 점점 가만히 있고요. 이제 내가 버튼을 누를 때 아니면 불이 켜질 때, 즉 그 실제로 내가 좋아하는 거가 오기 전에 그거를 내가 예측할 수 있을 때. 그래서 우리 뇌에서 가장 중요한 정보 중에 처리하는 정보 중에 하나가 예측하는 능력이거든요. 미래를 예측하는 능력. 그래서 그 신경세포가 마치 예측하는 것처럼 내가 원하는 게 오는 거를 미리 기대하는 순간 벌써
그게 이제 강화학습 알고리즘에서 사실은 이거 바둑을 두는 법을 배우는 핵심 변수입니다. 그래서 그런 측면에서 그거가 이제 1900년대 후반에 원숭이대랑 강화학습 알고리즘이랑 비교를 해봤더니 이런 결과들이 나온다라는 게 연구 결과가 나왔고요. 그 뒤에 2000년대 초반에 이제 사람 뇌에서도 보기 시작했습니다. 저희가 MRI 같은 거 찍으면 사람 뇌도 간접적으로 볼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본격적으로 강화학습 알고리즘을 가지고 툴로 이용을 해서 사람의 뇌가 어떤 식으로 의사결정을 하고 학습을 하는지를 활발하게 본 지가 이제 20년이 흘렀습니다. 네. 그래서 그렇게 여행 계획할 때는 신나. 가면 힘들어. 아, 그게 그런 또 이유가 있는 거네. 네. 근데 그렇게 파악을 해서 그게 어떤 식으로 작동을 하게끔 했길래 원숭이가 똑똑해져요? 그런 또 어떤 자극을 계속 주면서 학습을 좀 활성화시키는 방법인가요? 아니면 또 다른 방법이 있는 건가요? 네. 연구에서는 연구적인 측면에서 아직 원숭이를 똑똑하게 만드는 직접적인 거는 많이 이루어지지는 않았고요. 네. 저희가 그거는 이제 현재 지금 벌어지고 있는 연구들인데 진행되고 있는 연구들인데 이제 사람이 어떤 뭐 알파고처럼 바둑을 두는 컨텍스트에서 의사결정하고 이제 게임을 하는 전략을 인공지능 알고리즘 형태로 만들었다. 네. 이렇게 아까 정신질환 때 이제 간단히 소개드렸듯이 그렇게 했을 때 사람의 생각하는 방식을 흉내내는 가상의 인공지능 알고리즘이 어떤 특정한 방식으로 의사결정을 하도록 또는 어떤 실패를 많이 겪도록 걔를 막 실패를 많이 겪도록 하거나 이런 것들은 사실은 저희가 직접 사람한테 할 필요는 없고 사람한테 해서도 안 되는 일이고 네네네. 하지만 얘네 알고리즘한테는 저희가 무슨 짓을 해도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사람이라고 하는 우리의 사고 체계를 인공지능 알고리즘으로 놓고 컴퓨터 시뮬레이션 환경 안에다가 놓고 얘를 저희가 마음대로 해봅니다. 그래서 네. 실패를 많이 경험하기도 해보고 뭐 이상한 짓도 해보고 뭐 다른 인공지능 알고리즘을 이용해서 얘한테 쾌락을 주기도 하고 고통을 주기도 하고 아까 원숭이 컨텍스트에 넣고 주스를 일찍 주기도 하고 늦게 주기도 하고 주다가 이제 주스가 오겠다 싶었는데 갑자기 딱 끊어버리면 이 신경세포가 또 화를 내거든요. 네. 그래서 그런 측면들을 저희가 시뮬레이션 환경에서 컴퓨터 안에서 열심히 해볼 수가 있고요. 이런 것들을 통해서 저희가 어떤 원하는 목적으로 세팅이 되고 나면 이제 그때는 그 인공지능 알고리즘 세팅된 알고리즘과 사람이라든지 원숭이를 이제 서로 이제 같이 일을 하게 만들면 저희가 이제 어떤 특정한 목적으로 활용을 할 수가 있는 거죠. 그러면 이제 나를 잘 알아주는 알고리즘이 내가 하려고 하는 마음을 알아서 나를 잘 보조해주면 우리가 더 좋은 조수로서 그래서 좀 더 나를 똑똑하게 일을 더 잘하게 만들 수 있다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 식으로